여름이 사라진 해. 1816년 북반구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불안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해는 여름이 없는 한 해라는 음울한 이름으로 기록되었죠. 5월의 뉴 잉글랜드에는 눈이 내렸고 런던에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농작물은 실패했고 기근과 절망이 유럽 문명의 심장부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 갇혔다고 종말이 다가왔다고 속삭였습니다. 이 대재앙의 근원은 1815년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에서 발생한 인류 기록상 최대 규모의 탐보라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 거대한 장막을 만들었고 지구 평균 기온이 급감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시인 바이런 경은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썼습니다. 밝은 태양은 꺼지고 별들은 빛도 길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땅은 빌라 디오다티의 고립. 1816년 5월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 바이런 경은 그의 주치의 존 폴리도리와 함께 이 호화로운 저택 빌라 디오다티에 도착합니다. 모인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당시 28의 노련한 천재 바이런, 24살의 낭만주의자 퍼시 비시 셀리, 그리고 18살의 그의 어린 연인 메리 셀리. 그들 사이에서 20살의 청년 폴리도리는 불안한 시선으로 모두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임을 주선한 진짜 주인공은 바로 메리 셀리의 이복누이 클레어 몬트였습니다. 런던에서 바이런과 불륜 관계였던 그녀는 바이런을 만나기 위한 집념으로 셀리 일행을 이끌고 제네바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런은 이미 클레어에게 흥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정한 셀리 부부에게는 너그럽고 깊은 교감을 나누었지만 클레어처럼 자신을 쫓는 이들에게는 놀랍도록 냉담하고 잔인했습니다. 마치 훗날 폴리도리가 그려낼 뱀파이어 루스벤 경처럼 말이죠. 바이런과 셀리의 압도적인 재능 앞에서 폴리도리는 자신의 존재감은 한없이 작아졌고 특히 자신보다 어린 그러나 셀리의 연인이자 총명했던 메리 셀리에 대한 동경과 은밀한 질투도 그의 마음속에서 요동쳤을 것입니다. 클레어 또한 이 모임의 주선자였음에도 바이런의 냉대에 시달리며 깊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월, 악천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끊임없이 비가 쏟아졌고 5명은 바깥 활동이 불가능해 실내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이 고립된 환경은 지적인 대화와 상상력을 폭발시키는 문학적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적 광기를 증폭시킨 또 하나의 시대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는 아편을 알코올에 녹인 딩크제, 즉 라우다넘이 흔하게 유통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문인들은 예민한 감각과 영감을 얻기 위해 라우다넘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주치의였던 폴리도리는 이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립된 빌라 디오다티에서 이 환각제는 그들의 꿈과 악몽 그리고 상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훗날 탄생할 두 고딕 걸작의 배경을 흐릿하고 기이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고딕 문학 신화의 탄생. 1816년 6월 중순 그들은 독일 공포 소설집 판타스마고리아나를 낭독했습니다. 판타스마고리아나는 장 바티스트 브루아 에이리에스가 익명으로 번역하여 1812년에 출판한 독일 유령 이야기를 모은 프랑스어 선집입니다. 파리에서 출판된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담은 8편의 단편집으로 당시 유행했던 판타스마고리아나라는 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화의 조상인 환등기를 기반으로 한 이 쇼들은 관객들에게 유령이 공중에서 떠다니고 악마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어린 소녀들이 해골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의 기묘한 분위기에 빠져든 바이런은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유령 이야기를 하나씩 써봅시다. 관찰자였던 메리 셀리는 폴리도리와 셀리가 나누었던 생명 원리의 본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꿈인지 악몽인지 모를 섬광에 사로잡힙니다. 불과 18살의 메리 셀리는 이 섬광을 바탕으로 과학의 책임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불후의 걸작 프랑켄슈타인을 구상합니다. 한편 바이런에게 멸시당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던 20살의 폴리도리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바이런이 쓰다 포기한 뱀파이어의 단편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아 소설 뱀파이어를 완성합니다. 소설 속 뱀파이어 루스벤경은 다름 아닌 자신을 멸시했던 바이런경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정한 자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잔인한 바이런의 성향은 루스벤경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장에게 던지는 어린 천재의 복수심은 낭만주의, 뱀파이어 장르의 선구자를 탄생시켰습니다. 퍼시 셀리는 자신의 완결된 이야기를 내놓기보다 이 격정적인 모임의 분위기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네바 저널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전설적인 여름의 기록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빌라 디오다티의 저주받은 여름. 이 전설적인 모임은 곧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바이런은 일방적으로 폴리도리를 해고하며 고용 관계는 끝이 났고 폴리도리는 좌절 속에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결별 후 3년이 지난 1819년 4월 폴리도리의 단편 뱀파이어가 유명 문학 잡지인 뉴 먼슬리 매거진에 실렸습니다. 여기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잡지 발행인이자 출판사인 헨리 콜버는 판매 부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 돈의 눈이 멀어 작가를 조지 고든 바이런 경으로 무단 표기한 것입니다. 소설은 바이런의 이름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이런은 격분하여 자신이 작가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폴리도리가 진짜 작가임을 주장했습니다. 출판사의 이 어리석고도 영리한 상업적 선택은 순식간에 문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에게는 혼란이 야기되었고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했던 폴리도리는 표절 의혹과 저작권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인정과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출판계의 농간과 거장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던 존 윌리엄 폴리도리는 우울증과 절망 속에서 1821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며 문학적 경쟁과 상업 논리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들의 만남, 그리고 출판사의 상업적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신화.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프랑켄슈타인과 뱀파이어라는 고딕 문학의 두 걸작을 낳았습니다. 돈과 명성이 한 천재를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었는지 보여준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